씨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박근혜 지시로 네. 보이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궁금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박근혜가 변호인단을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의 박근혜에게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지금 이 모든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핵심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요? 네, 유영하 변호사. 이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기시켜드리면은 유영하와 박근혜 변호인단이 또 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변호인단들 중에 여러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수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접견할 수 있고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감된 이후에 하루에 한 명꼴로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예. 그것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말고 접견실에서 정상적으로 만났다고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 재판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사임을 했어. 법에서는 유영하 같은 박근혜가 수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면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면회,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까지 관행대로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범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형법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말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변호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선임계를 네.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도 변호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변호인 자체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거의 6개월 동안 예. 매일매일 만난 유일한 남자예요, 유영하가. 그러네. 아. 어쨌든 지금 법적인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쓴 게 조윤선의 남편이죠. 예, 귤과줍에서. 네. 예. 박지만 부인 있죠. 그 사람도 변호사죠. 예. 그때 서양인. 우리가 서양인 변호사 그 사람이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그럴 때 왜 검찰을 마지막 가는 날 박지만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변호사로서 박근혜가 수임한 그 변호사 명단에 포함되면 박근혜 예. 뭐 하루 종일 감옥에 안 놔두고 접견실에다가 놀 수 있겠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에 보면 박근혜 쪽에서는 박지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것 같은 뻥이라고 있으니 뭐 박정희 가문의 리스크는 박지만 너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그 편법 써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라고 봐요. 사임하면 재판에만 안 나가면 되지 말. 근데 이것도 꼼꼼한 디테일이 법에 디테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론화가 되면은 30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박근혜 이제 미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을 예. 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십시오. 변호사 사임시키십시오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때 박근혜 총애를 받았다는 정윤회가 주도하는지 또 누구가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와게 유일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그 변호인 되기 전에도요 그 SNS에서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했던 바로 일배형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될 때 의혹들이 되게 많았죠. 무슨 법원장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임하지 않고 왜 일배 같은 변호사가 수임하지? 했던데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거물급 인사가 유영하 같은 길거리 널려있는 변호사 특히 막 일배 성향의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정관 내용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들의 네임밸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죠. 중량감. 업계에서의 중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 몸처럼. 예. 중량감. 아무튼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혜를 누리면서도 뭐 인권 뭐 이야기하고 사임했으면 그냥 사임해. 하루에 30분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이런 법이 허용하는 그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전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유영하 같은 사람이 지금 전체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설에는 뭐 김기춘이 그 전체 판을 뭐 봐주고 있다 해서 변호사를 갇혀있는데?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봐주고 있다는 썰도 있고 뭐 정윤회가 뭐 다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뭐 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많죠. MH 그룹도 있잖아요. 밖에서 예, 재판을 MBGH 네. 그룹. 예. 밖에서 재판 키워가지고 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켜서 예. 빼낸다. 그 여러 썰은 많지만은 어떻게 봐도 유영하 같은 사람이 그 전략의 핵심 전략 통으로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라고 하는 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인맥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대통령들 같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박근혜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강아지들 특성하고 좀 비슷해요. 주인만 좋아하고 나머지 배척하는 스타일로 보면 자기 측근에 드는 사람의 말을 가장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기춘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리쿠션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말하고 그 변호사가 유영한테 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영하 같은 스타일을 보면 되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틈새 시장에서 뭔가 먹고 살아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똑뚜가시처럼 역할을 할 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형태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네 누나랑 단둘이 아니 꼭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겠느냐인데 저는 정윤회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정윤회를 수사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라서 지금 치워둔 적폐가 많다 보니 예전에 뭐 정윤회 게이트를 다시 끄집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빌미를 주려고 비선으로 유영하를 만나서 뭔가를 사바사바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가 주도하는 게 아닐까. 박근혜도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박근혜 판단에 조력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를 왜 선임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유영하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로 해라. 뭐 그런 것이 김기춘일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영하 말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또 하나의 감옥 비선 실세 유영하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순실을 대용하는. 어쩌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박근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변호인단인데 박근혜에 관련된 아주 깊숙한 정보는 다른 변호인들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유영하가 박근혜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치부를 같이 공유하면 실제로 공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일본식의 접대 문화. 접대하는 사람과 접대하지 않는 자들이 요정 같은 데 모여서 발가벗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부자들에다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소유하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하네요. 하지 마세요. 하시죠. 최근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씨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박근혜 지시로 보이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궁금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박근혜가 변호인단을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의 박근혜에게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지금 이 모든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핵심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요? 네,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상기시켜드리면은 유영하와 박근혜 변호인단이 또 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변호인단들 중에 여러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수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접견할 수 있고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감된 이후에 하루에 한 명꼴로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그것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말고 접견실에서 정상적으로 만났다고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 재판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사임을 했어. 법에서는 유영아 같은 박근혜가 수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면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면회,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까지 관행대로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범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형법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말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변호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선임계를 네.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도 변호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변호인 자체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네, 뭘 거의- 잘못했길래? 거의 6개월 동안 네. 매일매일 만난 유일한 남자예요, 유영아가. 그러네. 아, 어쨌건 지금 법적인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쓴 게 조윤선의 남편이죠. 네, 귤과줍에서. 네. 네. 박지만 부인 있죠. 그 사람도 변호사죠. 네. 그때 서양인. 우리가 서양인 변호사 그 사람이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그럴 때 왜 검찰로 마지막 가는 날 박지만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변호사로서 박근혜가 수임한 그 변호사 명단에 포함되면 박근혜 네. 뭐 하루 종일 감옥에 안 놔두고 접견실에다가 놀 수 있겠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에 보면 박근혜 쪽에서는 박지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것 같은 뻥이라고 있으니 뭐 박정희 가문의 리스크는 박지만 너야 뭐 이런 네, 네,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그 편법 써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라고 봐요. 사임하면 재판에만 안 나가면 되지 말. 근데 이것도 꼼꼼한 디테일이 법에 디테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론화가 되면은 30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박근혜 이제 미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을 네. 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십시오. 변호사 사임시키십시오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때 박근혜 총애를 받았다는 정윤회가 주도하는지 또 누구가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와의 유일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그 변호인 되기 전에도요 그 SNS에서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했던 바로 일베형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될 때 의혹들이 되게 많았죠. 무슨 법원장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임하지 않고 왜 일베 같은 변호사가 수임하지? 했던데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거물급 인사가 유영하 같은 길거리 널려있는 변호사 특히 막 일베 성향의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정관 내용으로는 찬성하진 않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들의 네임밸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죠. 중량감. 업계에서의 중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 몸처럼. 예. 중량감. 아무튼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혜를 누리면서도 뭐 인권 뭐 이야기하고 사임했으면 그냥 사임해. 하루에 30분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이런 법이 허용하는 그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전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유영하 같은 사람이 지금 전체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설에는 뭐 김기춘이 그 전체 판을 뭐 봐주고 있다 해서 변호사를 갇혀있는데?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봐주고 있다는 썰도 있고 뭐 정윤회가 뭐 다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뭐 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많죠. MH 그룹도 있잖아요. 밖에서 예, 재판을 MBGH 네. 그룹. 예. 밖에서 재판 키워가지고 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켜서 예. 빼낸다. 그 여러 썰은 많지만은 어떻게 봐도 유영하 같은 사람이 그 전략의 핵심 전략 통으로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라고 하는 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인맥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대통령들 같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박근혜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강아지들 특성하고 좀 비슷해요. 주인만 좋아하고 나머지 배척하는 스타일로 보면 자기 측근에 드는 사람의 말을 가장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기춘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리쿠션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말하고 그 변호사가 유영한테 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영하 같은 스타일들 보면 되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틈새 시장에서 뭔가 먹고 살아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똑뚜가시처럼 역할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형태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네 누나랑 단둘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겠느냐인데 저는 정윤회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정윤회를 수사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라서 지금 치워둔 적폐가 많다 보니 예전에 뭐 정윤회 게이트를 다시 끄집어내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빌미를 주려고 비선으로 유영하를 만나서 뭔가를 사바사바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가 주도하는 게 아닐까. 박근혜도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박근혜 판단에 조력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를 왜 선임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유영하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로 해라. 뭐 그런 것이 김기춘일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영하 말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또 하나의 감옥 비선 실세 유영하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순실을 대용하는. 어쩌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박근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변호인단인데 박근혜에 관련된 아주 깊숙한 정보는 다른 변호인들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유영하가 박근혜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치부를 같이 공유하면 실제로 공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일본식의 접대 문화. 접대하는 사람과 접대하지 않는 자들이 요정 같은 데 모여서 발가벗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부자들에다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소유하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하네요. 하지 마세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아니, 그 또 정도는 하지만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더러는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아, 예,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시험관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네.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그래요?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 시험을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죠. 아니, 자궁에 아니죠. 임신은 해요. 잠깐, 요거 수정만 다 들어보세요.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되는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예. 행사 순방 예, 때문에 예, 예.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럼 정확히 그런 표현을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네, 뭐 건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정윤의 한번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어떤 거를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 대통령과의 아니 관계?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부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그 뭘 안 시간이 다 됐는데 챙겼다고.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그랬다고요? 네네. 다 됐어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다 됐고 네,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 노회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네.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네. 야 아우디션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 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네.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네. 장면이니까 노수인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야, 제가 이거-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화면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구해야 되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를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수인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예.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안 터질 때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이제 저한테 독일 도착하자마자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쪽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처음 때는 갔을 때? 예, 2015년 8월 11일? 예. 도착했을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녀라. 항상 다닐 때. 희한한 사람. 근데 그 집을 봤는데 온통 블라인드가 쳐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이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뜨겁거든요. 뜨겁기도 하지만 또 따가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었나 보네. 그렇죠. 그 아이를 감추고 싶어서 저보러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 아버지랑 같이 갔나요? 맨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정유라가? 예, 당시에 제가 독일 도착했을 때 정유라가 있었고 나머지 남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기 아빠. 정유라의 애기 아빠, 이제 정유라의 남편, 그다음에 남편의 친구 이렇게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유라 결혼은 했었나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한 걸로 알고. 그럼 이혼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혼 근데 관계지. 사실혼 해소입니다. 사실혼 해소? 그 친구는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예. 신. 그쪽에 오죠. 그러면 아이 아빠는 언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쯤으로 알고 그럼 있어요. 몇 개월 살지도 않았네 독일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봤나요? 뭐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주로 정유라가 이제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남편은 정유라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정유라는 남편한테 막 욕을 해요. 모친인 최순실한테도 막 욕했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났던데.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말을 안 탄다 그랬거든요. 왜 말을 안 탔냐고 했냐면은 그 블라인드 쳐 있는 그 집 안에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똥을 안 치운 거예요. 똥과 그다음에 이게 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 변과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방 안에서 거실이면 뭐면 그게 단층짜리 집이었었거든요. 냄새가. 예. 근데 개들도 조그만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청 직원이 2명이 왔었어요. 여자분 2명이. 문을 열었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3마리, 그러고 돌도 안 지난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8월 달이었으니까 한 110일?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깐난쟁이.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순실한테는 그거를 다 감췄었고, 정유라는. 그래서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 정유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뒤에 모녀지간에 붙은 거예요? 세게? 그렇죠. 이 X가 X 같은 누구야? 그러니까는 XX 나는 이제 말 안 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씨발 나 말 안 타! 이랬구만. 시원하십니다. 그랬군요. 예. 이것도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편집하세요. 팟캐스트가 이재미를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노승일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허가 취소, 등록 취소. 예,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예.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쳤대요. 야,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예.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예.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아,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이지만 좀 보이는데요. 이따 방송 끝나고 심도 있게. 저작권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일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소송. 자,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네.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네네. 국고 환수가 네.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 부장님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예. 지금 몇 명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 변호사한테 변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소정이지만 살림에 보태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도록 하고.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 저 사람 돈 많아.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수희 부장하고 얘기하기 재밌네요. 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홍준표나 김성태가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가끔씩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요. 헛발질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KBS 이사를 해임하는 문제를 갖고 방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어요. 근데 김성태가 한 짓을 보면 진짜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연합뉴스의 방통위 항의 방문 종합기사가 오전 11시 52분 송고됐는데 오후 1시 36분 갑자기 삭제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재송고됐다. 관련 기사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느닷없이 사라졌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외압이 없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갖고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들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요. 연합뉴스가 정부의 컨트롤을 받아서 자기 방통위 관련한 기사를 안 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그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는 결정하고 나서 당장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엠바고 요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도 유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연합뉴스에서 실수로 내보내고 실수 그리고 없앤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김성태 이 양반이 오해든 아니면 고의적 오해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국민들한테 막 이른다는 개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언론 통제하고 있다. 막 떠들었는데 팩트는 그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아무 언론도 안 받아줘 그러고. 그러면 사과해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 가짜 뉴스라도요. 한번 누구 입에서 나가가지고 온라인 타고 막 그 이야기가 카톡으로 엄청 돌았을 거예요.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러면 그게 그냥 확정된 사실로 돼요.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도 정권 초반에 연합뉴스 같은 보도 통제를 하더라. 그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가 멍청해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게 있고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거죠. 네.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사과를 해도요. 박사모 집회 이 피켓이 나와. 연합과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장악 이렇게 해서 이거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박사모 집회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 국회 앞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갖고 탄핵하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적폐 의원들이 말을 실수하는 것 같지만 바로 다음날 주말 집회에 피켓이 나와요. 그럼 이들한테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한다고 전 봐서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의 책임감이에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과를 해도 이 문구가 집회에 나오는데 사과를 안 하면 이게 진짜 몇 개월 후에는요. 사실이 돼버리고 그들이 주장한 걸 우리가 반박을 못해. 했나? 헷갈리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사실이 짙어져 버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리, 당대표라는 자리는 왜 그럴까요? 지금 김성태는 또 하나의 막말에 가까운 걸 했는데 이댁 목동의 그 신생아들 죽은 사건 있죠. 예. 그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로 의료보건 정책이 망가져서 그런 사건이 났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의료보건 정책을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대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2건의 제보를 받았는데 한 건은 이런 거였어요. 이대병원의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이 나와서 여기가 지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할 판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곳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신생아가 응가를 했어요. 근데 그 응가를 안 치워서 살이 이게 짓물렀죠. 근데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연고를 그냥 발라버리고 닫아버렸대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제보된 게 지금 두 번째 제보가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이제 아프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울고 연애를 못하겠다고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아이를 퇴원시켜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이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아이 한번 안아보세요. 아는 순간 아이의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병입니까 해서 종합검사를 다 몇백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중상아이입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보들이 직접 많은 이유. 그다음에 바퀴벌레가 신생아실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잡았다는 증언. 지금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팩트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애들 수액에 파리 들어가 있는 사건. 날파리. 뭐 이런 게 지금 제보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이거 여론몰이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이대병원 아닙니다. 이대 목동병원. 그곳의 신생아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시간 넘게 며칠 전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건 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원이 운영 시스템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과거 정부에서 MB나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하고 단 1%도 관계가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김성태 이 아이가 또 다시 이제 제가 이 아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얘도 오래 못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성태 오래 못 갑니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연결시키는 고리는 뭐냐면 이대 목동병원이 지난 10월 달에 대통령 상을 받았대요. 그것과 이거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대통령상을 받는 게 대통령이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인기 영합적인 의료 정책이 아이들을 죽였다까지 연결시키는 건 왜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스타가 죽으면 그걸로 막 클릭수 높여가지고 상업적으로 싸먹는 건 똑같은 짓이에요.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어떤 당의 문재인 정부 비난에 이용해 먹나요? 이건 정말 나쁜 소리 같고요.
실제로 노인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정편 틀어져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정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홀대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들 간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막 들이대요. 그 반론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홀대 받은 거 맞네라고 느낄 만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쪽 패널 분이 정확하게 반박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가 그 홀대론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가 나왔어요.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21%밖에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층과 보수층과 TK, PK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가 다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멘붕이 왔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렇게 프레임화 시켜도 정부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좀 그런 거거든요. 진보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잘 안 받아줘.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중국에 갔다 온 성과를 널리 홍보하라. 이런 말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무슨 탄압이나 받은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지만 SNS라든지 그 분위기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문재인 승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거나 종편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예전하고 이 싸움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SNS의 힘이 그만큼 지금 종편의 영향만큼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불공정했다고 다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문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정부의 신뢰가 있다는 네, 거죠. 신뢰가 더 높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아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55.8. 외교 결례, 굴욕 외교, 부정적이다 33.7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중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 여론조사가 나왔죠. 불공정했다 68, 공정했다 21.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당시에는 먹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먹혔다는 예, 처음에 먹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에이, 얘네들 불공정했겠네. 언론이 잘못했네. 불공정하게 기사들을 써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금방 알아챈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고요. 그래서 12월 3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 51.1%가 나오고요. 리얼미터 3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어요. 68.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하냐면 그렇게 순간적인 이슈를 언론들의 선점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기사를 생산을 해서 전체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에 잠깐은 현혹되더라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국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미 만들어졌다. 더 이상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봐야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 같아. 저거 보고 있는 노인들은 지금 홀대 받았다고 느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깨어 있어. 네. TK라든지 60대 이상의 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어떤 프레임을 짜도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더 세게 나오고 더 막말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지식경제 사회를 넘었고 창조 사회를 넘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직접 소통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기자와 경호원이 붙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보가 없어. 야, 중국 경호원하고 한국 기자하고 싸웠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서적으로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지랄했구만.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또 가서 아니, 지랄했구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와서 맞았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놈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네들 또 저러다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언론이 포털을 도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포털도 외면받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SNS를 신뢰하는 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포털에서. 예, 그때 그 사건에서도 페북에서는 야 그게 아니야. 실제 민간인이 경우에 딱 한 8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여론이 뒤집혀 버려요. 예, 그게 해외 교민들이 이제 SNS가 너무 그렇죠.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나 방송을 직접 번역해서 바로 올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방송까지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김현희를 간첩 만들던 시대랑은 완전히 완전히 변한 달라진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습니다. 변화가 된 거여서 실제도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제 로컬 저널리즘이 생성되고 있다. 그걸 신뢰한다. 기존의 기성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포털마저도 지금 불신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거에서 바람직한 거다. 예.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서민 교수가 기자들도 사절단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 차이예요. 그렇죠. 예. 물론 등록은 되는 상태겠지만 취재단으로 등록이 되는 상태겠지만 그거를 통으로 싸잡아서 대한민국의 사절단에게 폭력을 가해 이건 어떤 식으로든 말이 안 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확한 분석도 없이 통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맞을 만했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들을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도요. 언론의 보도가 불공정했다가 53.9대 24.9예요. 이 정도 되면은 물론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 뉴스를 보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아서 아 지네들 지들 뭐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씨부리게 돼. 보기는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언론의 불신이 이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우리 생각 못했던 거지만 조중동이라고 하는 게 JTBC네 뭐네 해가지고 박근혜 이렇게 무너뜨릴 때 나중에 동조했잖아. 시대적 흐름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합심을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골수 지지자들은 조중동이 지금 무슨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죠. 배신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조중동 자체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예전에는 조중동의 말을 그냥 초석같이 믿고 박근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배신자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왜 변희재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중동이 하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속 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수에 정말 완고했던 사람들도 쟤네들 박근혜 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푸른나무님 말이 맞는 게요. 우리 밤에 다니다가 식당 들어가 보세요. 예전에는 다 TV조선 틀어놨거든요. 요즘은 TV조선 하나도 안 틀어놔요. 다 YTN이나 연합뉴스 틀어놔요. 맞아, 진짜. 다 바뀌어버려서 그 지지자들도 이미 TV조선에서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성향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도가 불공정했냐 아니냐 물었어요. 진보층에서는 불공정했다가 74.4, 공정했다가 18.6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비판적 지지가 몸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봐도 불공정한 거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정 정도 이런 목소리가 온라인에 가끔씩 나오죠. 다음에 보수층이 67.9가 불공정했다고 하고 있고 22.7이 공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층이 67.9대 22.7이고 중도층이 67.1대 21.0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층이건 중도층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좀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논란이라는 게 저는 좋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가 아니라 언론이 얼만큼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할 수 있느냐를 깨달아버린 사람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동질을 하고 정포연에서 토론 프로마다 홀대 이야기를 했지만 안 먹히고 더군다나 보수층과 중도층이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숫자가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67.9, 67.1 그리고 공정했다고 말한 사람이 22.7, 22.0이란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는 건요. 어르신들이라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짝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생각했던 정치 무관심층이나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도 불공정했다고 느낀다.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이랄까요? 국민들 성향이 정말 오랫동안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지지율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전략통으로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라고 하는 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인맥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대통령들 같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박근혜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강아지들 특성하고 좀 비슷해요. 주인만 좋아하고 나머지 배척하는 스타일로 보면 자기 측근에 드는 사람의 말을 가장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기춘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리쿠션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말하고 그 변호사가 유영한테 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영하 같은 스타일을 보면 되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틈새 시장에서 뭔가 먹고 살아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똑뚜가시처럼 역할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형태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네 누나랑 단둘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겠느냐인데 저는 정윤회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정윤회를 수사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라서 지금 치워둔 적폐가 많다 보니 예전에 뭐 정윤회 게이트를 다시 끄집어내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빌미를 주려고 비선으로 유영하를 만나서 뭔가를 사바사바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가 주도하는 게 아닐까. 박근혜도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박근혜 판단에 조력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를 왜 선임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유영하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로 해라. 뭐 그런 것이 김기춘일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영하 말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또 하나의 감옥 비선 실세 유영하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순실을 대용하는. 어쩌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박근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변호인단인데 박근혜에 관련된 아주 깊숙한 정보는 다른 변호인들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유영하가 박근혜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치부를 같이 공유하면 실제로 공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일본식의 접대 문화. 접대하는 사람과 접대하지 않는 자들이 요정 같은 데 모여서 발가벗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부자들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소유하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하네요. 하지 마세요. 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네.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에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아니죠. 자궁의 임신은 해요. 수정만 다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이거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홀로 살면서 챙겨야 씨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박근혜 지시로 보이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궁금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박근혜가 변호인단을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의 박근혜에게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지금 이 모든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핵심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요? 네,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기시켜드리면은 유영하와 박근혜 변호인단이 또 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변호인단들 중에 여러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수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접견할 수 있고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감된 이후에 하루에 한 명꼴로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예. 그것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말고 접견실에서 정상적으로 만났다고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 재판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사임을 했어. 법에서는 유영하 같은 박근혜가 수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면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면회,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까지 관행대로 만나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범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형법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지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말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변호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선임계를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도 변호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변호인 자체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거의 6개월 동안 네. 매일매일 만난 유일한 남자예요, 유영하가. 그러네. 어쨌든 지금 법적인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쓴 게 조윤선의 남편이죠. 네, 귤과줍에서. 네. 박지만 부인 있죠. 그 사람도 변호사죠. 네. 그때 우리가 서양인 변호사 그 사람이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그럴 때 왜 검찰로 마지막 가는 날 박지만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변호사로서 박근혜가 수임한 그 변호사 명단에 포함되면 박근혜 뭐 하루 종일 감옥에 안 놔두고 접견실에다가 놀 수 있겠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에 오면 박근혜 쪽에서는 박지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것 같은 뻥이라고 있으니 뭐 박정희 가문의 리스크는 박지만 너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그 편법 써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라고 봐요. 사임하면 재판에만 안 나가면 되지 말. 근데 이것도 꼼꼼한 디테일이 법에 디테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론화가 되면은 30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박근혜 이제 미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십시오. 변호사 사임시키십시오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때 박근혜 총애를 받았다는 정윤회가 주도하는지 또 누구가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와게 유일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그 변호인 되기 전에도요 그 SNS에서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했던 바로 일배형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될 때 의혹들이 되게 많았죠. 무슨 법원장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임하지 않고 왜 일배 같은 변호사가 수임하지? 했던데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거물급 인사가 유영하 같은 길거리 널려있는 변호사 특히 막 일배 성향의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정관 내용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들의 네임밸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죠. 중량감. 업계에서의 중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 몸처럼. 예. 해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행사 순방 때문에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정확히 그렇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건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정윤회 문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모르겠어요.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거. 아니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에 전체를 통째로 입학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뭘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됐다고요? 네네. 다 됐어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다 됐고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 노무현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네. 야 아우디션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짤 장면이 이렇게 노수인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제가 지금 많이 어려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화면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를 만났거든요. 그것도 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 말고 접견실에서 정상적으로 만났다고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 재판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럴 수 없대요. 근데 사임을 했어. 법에서는
유영아 같은 박근혜가 수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면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면회, 직업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 만나는 거면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관행대로 만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범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형법 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지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말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은 변호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선임계를 제출하고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도 변호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 선임계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변호인 자체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거의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만난 유일한 남자예요, 유영아가. 그러네. 어쨌든 지금 법적인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쓴 게 조윤선의 남편이죠. 귤과줍에서. 박지만 부인 있죠. 그 사람도 변호사죠. 그때 우리가 서양인 변호사. 그 사람이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되고 그럴 때 왜 검찰을 마지막 가는 날 박지만이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뭐 변호사로서 박근혜가 수임한 그 변호사 명단에 포함되면 박근혜 뭐 하루 종일 감옥에 안 놔두고 접견실에다가 놀 수 있겠네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에 보면 박근혜 쪽에서는 박지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것 같은 뻥이라고 있으니 뭐 박정희 가문의 리스크는 박지만 너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유영아 변호사는 지금 그 편법 써가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라고 봐요. 사임하면 재판에만 안 나가면 되지 말. 근데 이것도 꼼꼼한 디테일이 법에 디테일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여론화가 되면은 30분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박근혜 이제 미치는 거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영아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십시오. 변호사 사임시키십시오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한때 박근혜 총애를 받았다는 정윤회가 주도하는지 또 누구가 하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박근혜와게 유일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은 유영아 변호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그 변호인 되기 전에도요 그 SNS에서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했던 바로 일배형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될 때 의혹들이 되게 많았죠. 무슨 법원장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나 해서 좀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임하지 않고 왜 일베 같은 변호사가 수임하지? 했던데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거물급 인사가 유영아 같은 길거리 널려있는 변호사, 특히 막 일베 성향의 변호사를 수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격이 안 맞아요. 정관 내용으로는 찬성하진 않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변호사들의 네임밸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있는 거거든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죠. 중량감. 업계에서의 중량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 몸처럼. 예. 중량감. 아무튼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혜를 누리면서도 뭐 인권 뭐 이야기하고 사임했으면 그냥 사임해. 하루에 30분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이런 법이 허용하는 그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전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유영아 같은 사람이 지금 전체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설에는 뭐 김기춘이 그 전체 판을 뭐 봐주고 있다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봐주고 있다는 썰도 있고 뭐 정윤회가 뭐 다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뭐 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많죠. MH 그룹도 있잖아요. 밖에서 MBGH 네. 그룹. 예. 밖에서 재판 키워가지고 인권 문제로 대두시켜서 빼낸다. 그 여러 썰은 많지만은 어떻게 봐도 유영아 같은 사람이 그 전략의 핵심 전략. 아무튼 웃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혜를 누리면서도 뭐 인권 뭐 이야기하고 사임했으면 그냥 사임해. 하루에 30분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뭐 그렇게 이런 법이 허용하는 그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전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유영하 같은 사람이 지금 전체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설에는 뭐 김기춘이 그 전체 판을 뭐 봐주고 있다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봐주고 있다는 썰도 있고, 뭐 정윤회가 뭐 다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뭐 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많죠. MH 그룹도 있잖아요. 밖에서 MBGH 네. 그룹. 예. 밖에서 재판 키워가지고 인권 문제로 대두시켜서 빼낸다. 그런 여러 썰은 많지만은 어떻게 봐도 유영하 같은 사람이 그 전략의 핵심 전략통으로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성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박근혜라고 하는 뭐 전직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니 우리가 모르는 인맥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대통령들 같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박근혜 성향 자체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강아지들 특성하고 좀 비슷해요. 주인만 좋아하고 나머지 배척하는 스타일로 보면 자기 측근에 드는 사람의 말을 가장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기춘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리쿠션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말하고 그 변호사가 유영한테 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영하 같은 스타일을 보면 되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틈새 시장에서 뭔가 먹고 살아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똑뚜가시처럼 역할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형태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네 누나랑 단둘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겠느냐인데 저는 정윤회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정윤회를 수사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라서 지금 치워둔 적폐가 많다 보니 예전에 뭐 정윤회 게이트를 다시 끄집어내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빌미를 주려고 비선으로 유영하를 만나서 뭔가를 사바사바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가 주도하는 게 아닐까. 박근혜도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박근혜 판단에 조력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를 왜 선임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유영하는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로 해라. 뭐 그런 것이 김기춘일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영하 말이 사실상 이제 박근혜를 이렇게 리드해가는 또 하나의 감옥 비선 실세 유영하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순실을 대용하는. 어쩌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박근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변호인단인데 박근혜에 관련된 아주 깊숙한 정보는 다른 변호인들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유영하가 박근혜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치부를 같이 공유하면 실제로 공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일본식의 접대 문화. 접대하는 사람과 접대하지 않는 자들이 요정 같은 데 모여서 발가벗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부자들에다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소유하는.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하네요. 하지 마세요. 하시죠. 최근에 논란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씨가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박근혜 지시로 보이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 궁금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박근혜가 변호인단을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의 박근혜에게 있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의 지금 이 모든 거를 기획하는 기획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핵심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요? 네,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상기시켜드리면은 유영하와 박근혜 변호인단이 또 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변호인단들 중에 여러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서.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근혜 접견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수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접견할 수 있고요. 박근혜는 지금까지 수감된 이후에 하루에 한 명꼴로 변호사